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들 있죠? 전부 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요양원 들어가세요. 갖고 계신 재산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드릴 테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시다가 가진 돈 다 쓰고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기고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8세 김희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늙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 쓸쓸한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그러하듯 내 집에서 살다가 평화롭게 눈 감기를 원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여건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겠지만 김 씨가 생각했을 땐 김 씨도 여건이 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김 씨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김 씨의 꿈을 내 자식들이 반대하고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식들 키울 때 부족함 없이 키웠고 시집 장가갈 때도 모두 집 한 채씩 해주고 잘 살 수 있게끔 충분히 지원을 해줬다고 생각했으니 그 배신감도 컸습니다. 돈 앞에서는 부모도 자식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김 씨라고 처음부터 돈이 있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삶의 우여곡절도 많았고 남편과 함께 고생도 많이 했죠. 20대에 남편을 처음 만나 결혼할 때 둘은 빈털털이었습니다. 둘 다 일을 했지만 부모 도움 없이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하는 처지라 큰 부자가 되는 것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애가 셋이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열심히만 한다고 쌓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큰 부자가 되려면 운도 따라줘야 했죠. 그렇게 일해서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야? 당장 벌어먹고 사는 것만 생각했지 미래는 뚜렷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던 김 씨에게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동네 큰 부자라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알 길이 없었고 김 씨에게는 그저 인자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돈은 그렇게 버는 게 아니야. 특히나 지금은 무조건 부동산을 사야 해. 부동산이 김 씨에게는 무척이나 생경한 단어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인연이 있는 단어였고 땅이든 집이든 뭐든 무조건 사나 돈이 있어야 사죠. 돈은 사면 생기는 법이야? 알쏭달쏭한 말이었지만 무엇에 홀린 듯한 기분으로 남편과 함께 허름하고 작은 단독주택 하나를 매입했습니다. 거주 환경이 매우 좋지 않고 오래된 집이었지만 모아둔 돈 탈탈 털어서 산 김 씨의 첫 주택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사기는 했지만 김 씨와 남편에게는 작아도 아이들과 함께 살 수 있는 우리의 집이 생겼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1년, 2년 거주하다 보니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서서히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쯤 흘러 김 씨의 동네가 재개발되며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김 씨도 그 집을 벗어날 수 있었고 아파트로 이사해서 살다가 또 몇 년 안 돼서 큰 차익을 남기기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부동산으로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김 씨 부부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으로 벌어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의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고 한 투자도 아니었지만 시대를 잘 만났고 그만큼 운도 따라주었습니다. 덕분에 자식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었고 원하는 공부 마음껏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전부 각자 밥벌이를 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돈방석에 앉은 후에도 김 씨 부부는 열심히 벌었습니다. 남편도 계속 직장 생활을 했고 김 씨도 식당을 차려서 꾸준히 일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죽고 김 씨도 건강상 이유로 식당을 접은 지는 10년이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이제 중년이 되었고 서로 우애도 깊은 편이었습니다. 가족도 화목하니 김 씨가 건강하기만 하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라는 게 생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퇴원을 한다고 그래? 답답해서 더 이상은 못 있겠다. 그래도 재활을 해야지. 낫는 것도 더디고 나이가 있어서 재활을 해도 쌩쌩하게 걸을 수는 없다는데. 집에 있는 게 낫겠어.
김 씨는 얼마 전에 허리를 다쳐 수술을 하고 재활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게 3주가 다 돼가는데 꾸준히 오랫동안 재활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주 누워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축 없이 걷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데 나이가 나이인지라 아마 중간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듯 했죠. 그러면 생활은 어떻게 하지? 막내딸이 병문안 왔을 때 김 씨는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차피 계속 재활 치료를 해야 한다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지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말한 것처럼 혼자서 거동하기 힘드니까 사람을 써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쓰면 되지. 간병인. 그래, 다른 환자 얘기 들어보니까 잘못 움직여도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이 집에서 같이 지내면서 돌봐주기도 하고 집안일도 해준다더라. 하루 종일 그런 거면 비싸지 않아? 적게 주고 사람을 종일 부릴 수는 없겠지?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김 씨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만 보니 자신도 큰 병에 걸린 사람처럼 느껴졌고 일상이 단조로워서 왠지 정신도 흐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돌아간 날부터 바로 입주한 간병인을 써야 했기 때문에 미리 이리저리 알아보았습니다. 바깥에선 휠체어를 타야 했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녁 시간 이후에도 일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퇴원 전날 막내딸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 줘야 해? 그건 왜? 김 씨가 자식 도움 없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자식들은 자세한 부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주변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입주해서 돌봐주는 건 되게 비싸다던데. 기본 월급이랑 이것저것 추가 수당 주면 500만 원 정도 한대. 가족이 한 달에 한 번 쉬고 시간 맞춰 돌봐주기로 했고 그 외에는 병원에 함께 왔다 갔다 하는 것까지 해서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김 씨로서는 많은 비용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기타 약값이나 재활에 필요한 비용, 간병인의 생활비 등을 더하면 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셈인데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일상생활을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는 돈이었죠. 하지만 김 씨의 말을 들은 딸은 기함을 했습니다. 500만 원.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그 정도 안 주고 어떻게 사람을 써? 아니, 그래도 너무 세잖아. 2명은 쓰겠는데. 요즘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많은 줄 아니? 딸은 허참하며 기가 막힌 듯 몇 번 추임새를 넣더니 결국 한마디 했습니다. 그 돈이면 내가 가서 엄마 돌봐주지. 내가 어떻게 24시간 날 돌봐줘? 24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침 일찍 가서 밤늦게까지 할 수 있지? 최서 방이랑 애들은 이제 내가 손댈 것 없잖아. 안 그래도 다시 일 좀 해보려고 했더니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고민 중이었어. 딸은 좋은 직장에 다니다가 손주들이 조금 큰 뒤로는 아이들 공부시키느라 일을 그만두었는데 최근엔 둘째까지 대학에 입학하게 되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김 씨도 고민이 되었습니다. 딸이 제대로 도와줄 수만 있다면 김 씨도 그 돈을 남 주느니 딸에게 주는 게 낫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밤엔 집에 와야 하니까 300만 원만 줘. 엄마도 어차피 새벽엔 잠만 잘 거 아니야? 내가 정말 할 수 있겠어? 평생 하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 재활 다 끝나면 나는 다시 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으로서는 모르지. 김 씨의 말에 딸은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에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못해? 집에서 노느니 엄마랑 놀고 돈도 벌면 되지. 김 씨도 생판남이랑 24시간 붙어 있느니 딸과 함께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일 병원으로 바로 올 수 있어? 그럼 내일부터 일 시작하면 되는 거지?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도 있었지만 딸을 믿어보자 싶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게 부축해줘. 김 씨가 소파에 기대어 앉아 딸을 불렀습니다. 안방에 들어가 쉬고 있던 딸이 나와서 김 씨를 붙잡아 일으켰습니다. 가까운 데는 저 혼자 다녀오시지. 자꾸 불러대시니 정말 힘들어요. 딸은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다. 조금만 부축해주면 되잖아. 도움 없이 움직이는 연습을 하셔야 얼른 나을 거예요. 그러실 거면 뭐 하러 저를 불렀어요? 보조기 짚고 다니시면 되잖아요. 딸의 짜증 섞인 말에 김 씨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내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지? 김 씨는 딸의 말처럼 보조기로 모든 생활을 하기엔 변기에 앉는 것조차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것은 몸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제약이 주는 스트레스와 다른 사람에게 계속 의존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김 씨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딸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잠깐 나갔다 와도 돼요? 어디 가려고? 첫째가 주말이라 잠깐 집에 온대요. 같이 저녁만 먹고 올게요. 얼마나 걸리는데? 글쎄, 2-3시간 정도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 시간이면 혼자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거 드시고 다 드시면 옆으로 밀어두세요. 나중에 와서 치울게요. 딸은 소파 옆에 바퀴가 달린 높은 보조 테이블을 밀어놓고 나갔습니다. 김 씨는 가끔 이렇게 소파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알겠으니까 얼른 다녀와. 화장실 안 가고 싶으시죠? 그래. 너 올 때까진 괜찮을 거야? 딸은 저녁 5시쯤 집을 나갔습니다. 김 씨는 허리가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부축이 필요했습니다. 딸은 김 씨와 생활한 지 열흘이 지나면서 외출 빈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김 씨도 딸이 하루 종일 자신과 함께 있으면 힘들 것 같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저녁 9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전화를 걸자 딸은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어쩌죠, 엄마. 가족끼리 저녁 먹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지금 가도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퇴근하고 싶어요. 화장실도 가야 하는데. 엄마, 허리도 많이 나으셨잖아요. 오늘은 혼자 한번 해보세요. 씻는 건 그냥 내일 하면 안 될까요? 모처럼 가족끼리 만났는데. 김 씨는 한숨을 쉬며 잘았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결국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가야 했습니다. 보조기를 짚고 힘겹게 일어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허리엔 심한 통증이 느껴졌고 다리는 저릿저릿했습니다. 곰처럼 느린 걸음으로 욕실에 도착했지만 변기에 앉으려는 일이 더욱 큰 도전이었습니다. 별표 사고 별표는 그 순간 일어났습니다. 변기에 앉으려 벽을 짚고 몸을 지탱하다가 손이 미끄러져 그만 별표 쿵. 별표 하는 소리와 함께 변기에 주저앉았습니다. 김 씨는 비명을 지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통증은 상상 이상으로 컸습니다. 마치 수술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아픔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다행히 바닥이 아닌 변기에 넘어진 것이 위안이었지만 김 씨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찔끔 났고 앓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30분이 지나서야 겨우 몸을 일으켜 욕실을 나왔습니다. 침대에 눕기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스러웠고 허리 상태는 심각하게 악화된 듯 했습니다. 별표 이제 좀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악화되다니. 무섭다. 별표. 다음 날 아침, 딸은 느지막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딸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별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 애가 알기나 할까. 별표. 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딸에게 입주 간병인을 다시 구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왜, 너도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하고. 어제 또 넘어져서 허리가 더 아파. 전문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내가 어제 외출 좀 했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이렇게 지내니? 너도 엄마한테만 얽매여 있을 수는 없잖아. 딸도 할 말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종일 환자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딸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나와 있으면 딸의 가정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테니 말이죠. 그렇게 김 씨는 원래 예정했던 것처럼 24시간 상주에 있을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그러자 김 씨의 삶이 좀 더 편해졌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김 씨가 조금만 뒤척거려도 귀신같이 알고 간병인이 물었습니다. 화장실 좀 가려고요. 잠시만요. 전문가는 다르긴 달랐습니다. 딸이 부축해줄 때보다도 훨씬 편했고 손길은 야무졌습니다. 어찌나 부지런히 하는지 이래서 사람들이 남수발 받으면서 살려고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5달 정도 간병인과 함께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갑자기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좋아 보이시네요. 어쩐 일이야? 그냥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허리는 좀 어떠세요? 혼자서 힘들지? 앞으로 나아질 것 같긴 해. 수술한 지 반년 됐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도 이것보다 나아지긴 힘들지 않을까 싶다. 그럼 계속 누가 옆에서 봐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러자 아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근심이 깊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여기 계신 분이 잘 돌봐줘. 김 씨가 부엌에 있는 간병인을 가리키며 말하자 아들이 힐끔 부엌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참 말이 없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러시면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는 게 어때요? 뭐? 요양원. 어차피 거기 들어가면 전문 보호사도 있고 친구도 사귈 수 있고 하잖아요. 이렇게 집에 갇혀 살면 너무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야, 나는 집이 좋아. 그리고 저 사람이랑 같이 외출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해. 걱정 마. 비용적인 면도 그렇고요. 좀 과하게 드는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이것저것 하면 월 1,000은 든다면서. 요양원은 등급 같은 거 받으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던데 저희가 좀 알아볼게요. 정신도 멀쩡한데 그런 데를 왜 들어가? 몸이 불편하니까 가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으면 좋지. 거기 들어간다고 불편한 몸이 낫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돈 아깝지 않으세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희한테 돈 달라고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아니 그래도 월 1,000만 원이 적은 돈이에요. 100살까지 살아도 너희한테 손 안 벌리고 낼 수 있어? 실제로 김 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만 팔아도 시세로 2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자산까지 더하면 아파트도 팔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돈 때문에 요양원에 들어갈 일은 없었습니다. 김 씨의 말에 아들도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가. 알았어요. 그런데 1시간쯤 뒤에 김 씨는 왜 그렇게 큰아들이 돈에 예민하게 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잠시 전화가 와서 작은 방에서 받겠다고 들어갔는데 문이 잘 닫히지 않았는지 아들이 통화하는 소리가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저녁 먹었어? 어머니 잘 계시지? 잘 챙기는 것 같아. 그래, 해봤는데 싫다고 그러셔. 미국으로 또 보냈다고?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해? 퇴직금 대출.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알았어. 아들의 목소리만 드문드문 들리기에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돈 문제가 있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 2 손자들이 있는데 돈이 많이 들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퇴직 후에 사업을 한다던 아들이 그게 문제가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대출 얘기까지 나온 것을 보면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미성년자 때부터 둘만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학비를 생각하면 보통 돈으로는 긴 유학 생활이 불가능했겠죠. 그런데 엄마는 간병비로 돈을 그렇게 많이 쓴다니 심란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간병인과 함께 병원에 간 김 씨는 운전을 하고 있는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아들 집에 좀 들러줘요. 큰 아드님이요. 맞아요. 저기 소방서 옆에 있는 아파트 있죠? 거기로 가주세요. 김 씨는 아들에게 연락 없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가방 안에는
아들에게 줄 통장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 사정이 안 좋으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물려줄 돈, 조금이라도 챙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첫째만 줄 수 없으니 똑같은 금액으로 통장을 2개 더 준비해둔 참이었습니다. 김씨가 휠체어를 타고 아들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머니?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들, 며느리 모두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런데 어쩐지 며느리는 무척 쌀쌀맞아 보였습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왔는데 며느리의 반응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바로 어제 봤는데 할 말이 또 있다는 아들의 말에 김씨는 의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김씨가 부축을 받아 소파에 앉자 옆에 아들이 앉았고 며느리와 간병인은 옆에 서 있었습니다. 김씨가 손을 뻗자 간병인이 들고 있던 가방을 건넸습니다. 김씨가 가방에 손을 넣어 통장을 꺼내려는데 그보다 빠르게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엄마랑 또 동생들이랑 상의를 해봤어요. 뭐를? 뜬금없이 형제들끼리 상의를 해봤다는 아들. 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들 있죠? 그 말에 김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통장을 준비한 게 오늘 아침인데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전부 저한테 맡기고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가지고 계신 재산은 그동안 제가 관리해 드릴 테니까 저희 말대로 하세요. 그 말을 들어보니 아들이 말한 통장이라는 게 김씨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김씨의 전 재산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김씨는 가방 안에 들어가 있던 손을 다시 뺐습니다. 빈손으로 말이죠.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이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만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쓸데없이 돈을 펑펑 쓰시다가 가지고 계신 돈 다 쓰고 집도 날리고 그렇게 한 푼도 안 남겨 돌아가려고 그러세요? 그 말에 김씨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서야 어제 아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유와 복잡해 보였던 표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김씨가 많은 돈을 쓰는 게 단순히 어려운 자신의 사정 때문에 마음이 안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김씨가 쓴 만큼 나중에 자신이 물려받을 돈이 줄어들까 봐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왜 자식 생각은 안 하세요? 그 말에 김씨는 간병인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간병인이 김씨를 부축해서 다시 휠체어에 앉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굳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김씨도 간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 집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김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간병인도 김씨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니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이렇게 늘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쓸데없다고 표현한 아들이 야속했습니다.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라니. 아프다고 자식에게 돈 한 푼 달라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참 행복한 삶이라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식의 입장이 참 다른 듯 했습니다. 김씨가 한참을 생각에 잠겨 있는데 둘째 아들에게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김씨가 대답을 하지 않자 둘째 아들은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둘은 별말 없이 한참을 전화기만 들고 있었습니다. 계속 집에 계실 거예요. 긴 침묵 끝에 꺼낸 아들의 말에 김씨는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걸로 둘째 아들의 뜻도 알았습니다. 깊은 사정이야 김씨도 다 알 수는 없지만 둘째 아들도 자신의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였습니다. 충분히 먹고 살만해서 피아노를 치는 손녀딸도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 이만 끊자. 김씨는 길게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돈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막내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식 둘의 생각이 그러니 자신이 잘못 생각했나 싶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 살고 있었나? 자식 생각도 않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는 내가 나쁜 부모인가 싶었죠. 그런 생각이 들자 모든 사정을 아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답을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답답해서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던 겁니다. 저는 나중에 늙으면 어르신처럼 되고 싶어요. 저처럼 잘 걷지도 못하는데 뭐가 부럽다고 하겠냐마는 늙으면 누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사람답게 못 살잖아요. 돈이 있으면 뭐 해요? 자식들이 그 돈 쓰지 말고 요양원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어르신처럼 못 살 거예요.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요양원 안 가고 내 집에서 케어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모두의 로망 아닐까요? 자식들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부모가 자식들만 위해 살아요? 그 말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김 씨의 자식들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자식 셋이 모두 함께 김 씨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모습이 꼭 빚쟁이들 같았습니다. 저기, 일은 이번 주까지만 해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머니는 저희가 알아서 돌보겠습니다. 둘째가 다짜고짜 간병인에게 말했습니다. 간병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김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들한테 손 안 벌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1,000만 원씩 20년 쓰면 얼마인 줄 아세요? 최소 20억이에요. 그걸 자식들한테 남겨줄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라는 소리야? 내가 치매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정신 멀쩡한데 어떻게 거기 들어가라는 거야? 혼자서 생활 못하실 정도면 치매에 걸린 분들이랑 크게 다를 것 없죠.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 왜 고집을 부려요, 엄마? 요양원이 다 나쁜 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련히 괜찮은 곳으로 고를까요? 요양원도 조금 비싼 곳으로 가면 시설도 좋고 지내기 나쁘지 않대요. 내가 싫다는데 이렇게 몰려와서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니는 그럼 저희한테 한 푼도 안 남겨주실 생각이세요? 누가 그렇대. 다만 나도 좀 사람답게 살다가 죽고 싶은 거야. 나머지는 너희가 나눠 가지면 되잖아. 그런데 어머니가 20억 쓴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나눠 가질 게 뭐 있어요? 이 돈이면 집도 사고 할 수 있는 거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에게는 한 푼도 쓰지 말라는 뜻인가? 김 씨는 울고 싶었습니다. 너희 말대로라면 내가 앞으로 20년 더 산다고 하면 내 인생도 아직 많이 남았잖니. 젊어서의 20년이 늙어서의 20년보다 소중하다고 누가 그래? 다른 부모들은 자식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남겨주려고 하는데 남들이 들으면 놀랄 거예요. 누가 간병인 쓰는데 그렇게 큰 돈을 들이냐고요. 1,000만 원이 전부 간병인 비용이 아니잖아요. 엄마 생활하는 비용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큰 돈 들여서 엄마가 말년에 좀 편하게 지내면 안 되는 거야?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죠? 기가 막혀서 김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김 씨가 자식들 돈이라도 빼앗아 가는 줄 알 것 같았습니다. 김 씨는 평생 자식들에게 퍼주기만 했지 받아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아까우면 차라리 너희들이 돌아가면서 간병해주면 되잖니. 그러면 내가 가진 재산 고스란히 너희들이 물려받을 수 있잖아. 그러자 자식들은 서로 눈치 보기에 급급했습니다. 막내딸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내가 더 나이 들어서 똥오줌도 스스로 못 가릴 때면 그땐 너희가 기저귀 갈아줄 거야? 여기 있는 이 사람은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돈을 많이 받는 거야? 호사스럽게 지내세요? 다들 들어간다면 김 씨의 아들, 딸들은 늙어서 요양원에 들어갈 의향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난번에 큰 집에 갔던 건 너희들한테 미리 재산을 좀 나눠주려고 해서였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다. 너희도 너희밖에 모르는 거, 나도 나만 생각하며 살아야겠다. 진심이세요? 그래, 이참에 간병인이나 한 명 더 쓰는 게 좋겠다. 너희들한테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라. 나가야 할 사람은 저희가 아니라 이 사람이죠. 둘째 아들이 간병인을 가리켰습니다. 휴대폰 좀 줘봐요. 여기요. 간병인이 건네는 휴대폰을 들고 김 씨는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112. 그리고 통화를 누르기 전에 자식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경찰이 정말 실망스럽네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나이 들어서 무슨 돈 욕심이 그렇게 많으세요? 참, 돈 욕심. 내가 돈 욕심이 그렇게 많아서 너희들 집 사주고 손주들 유학 보내주고 한 거니? 됐다. 더 이상 의미도 없다. 김 씨는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잠시 뒤 경찰이 도착했고 상황을 전해들은 경찰은 가족 간에 서로 얘기를 잘해보라고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단호했습니다. 자식들이 버티고 나가지 않으니 강제로 끌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도 김 씨가 굽힐 생각을 안 하자 자식들에게 이만 나가라고 말했고 경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니 자식들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하도 오기에 전화기도 꺼버렸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식들한테 대접받는 세상이더라. 저희 친정엄마도 아파서 돌아가셨는데 돈이 없으니까 언니 오빠들이 진작에 전부 다 등을 돌렸어요. 그래서 작년까지 제가 돌보다가 떠나보냈는데 참 씁쓸하더라고요. 엄마는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들을 그리워하셨는데 자식이 뭔 짓. 돈 없는 양반이라 죽는 날까지 아무도 안 찾아왔어요. 돈이 있으면 뭐 해요? 방금 못 봤어요? 아니요. 돈이라도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있지도 못해요. 진작 요양원 침대에 누워 계셨겠죠? 아니면 진작에 연 끊고 쓸쓸하게 계셨을 수도 있고요. 듣다 보니 그럴 것 같았습니다. 돈이 있는 부모도 이런 취급을 받는데 가진 것도 없었으면 쳐다도 보지 않을 자들이었습니다. 어르신, 끝까지 쥐고 계세요. 누릴 거 다 누리고 편히 사세요. 그래야 자식들도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아서 건강해지셔야 간병인도 필요 없게끔.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돈이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끝까지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힘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상황이 그렇게 비관적인 것만은 아닌 듯 했습니다. 어쨌거나 자식들은 아직도 김 씨에게 손을 벌려야 했고 김 씨는 자식들 없이도 풍족하게 살다 갈 수 있으니 말이죠. 이제 김 씨는 이기적으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식에게 주려던 통장도 없애버리고 그 돈으로 간병인에게 맛있는 거나 먹어야지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연락이 왔습니다. 서로 앞다투어 잘못했다고 연 끊고 살찐 말자고 했습니다. 김 씨는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을 보니 관계의 열쇠는 김 씨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 급하게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 중 잘하는 자식이 있다면 조금 챙겨주면 되고 못하는 자식이라면 안 주면 되니 말이죠. 이렇게 마음 편히 생각하고 건강에만 신경 쓰며 살자고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다짐이 지키기만 하면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게 분명했습니다. 자식들 생각 그만하면 말이죠. 김 씨는 씁쓸히 미소 지었습니다.